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회과학적 지식의 가능성과 자연주의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도 이미 전체적인 얘기를 요약하는데, 전체적인 얘기 중에서 주로 앞에 그 과학이란 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전체적인 걸 다루지만 뒤에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학, 사회과학,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선 그 초월적 실제론과 자연주의라는 제목 하에서 얘기됐던 게 어떤 거냐면, 과학이 뭐냐? 과학은 실험이라는 행위, 실험 활동에 의해서 요약되는데, 그 실험 또는 과학행위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현상을 야기한 원인, 인과적 힘으로서 실제하는 구조를 찾는 거다. 인과적 힘으로서 실제하는 구조를 찾아내는 게 과학활동이고 실험활동의 목적이다. 예컨대 힘이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물리학에서 입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원인이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로부터 나온 물질들이 이러저러한 구조화된 방법으로 지각 경험 가능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그와 같은 인과적 힘과 그걸 포착하는 우리들의 경험 사이에는 이른바 존재론적 간격이 있다. 이 존재론적 간격을 우리가 파스칼 통해서 실제라고 하는 인과적 힘의 세계와 인과적 힘의 세계가 만들어낸 현실 세계, 그리고 현실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세계, 이 세 가지 충의를 통해서 존재론적 간격을 설명했었죠. 그런데 이 존재론적 간격을 축약시켜버리기 때문에, 예컨대 경험세계와 현실세계, 실제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경험세계가 곧 실제세계라고 얘기한다든가 등등등 하는 방식이 그동안 우리가 비판해왔던 실중주의와 해석학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중주의와 해석학적인 방법, 이건 내가 특별히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죠. 실중주의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해석학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두 유형이 다 존재론적 간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사회과학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사회과학을 정립하지 못한다. 거기에 기초하게 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증주의나 해석학이 왜 존재론적 간격을 인정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경험세계와 현실세계와 실제세계라고 하는 존재의 층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전통적인 신학적 형이상학과 신학적 존재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걸로 출발했던 게 근대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근대 철학이 그런 신학적 형이상학, 신학적 존재론을 부정하는 것 자체는 타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근대 철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자연과학은 사실은 한 가지 전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한 가지 전제라고 하는 건 신학적 권위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능력에 기초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 가지 전제가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자연의 운동 원리는 신의 운동 원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운동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 필연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그리고 신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자연 필연성. 이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근대 철학은 한 가지 전제, 자연과학은 오로지 인간의 인식 능력에 기초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한 가지 전제만 주목하고 나머지 자연 필연성이라고 하는 전제는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생겨난 일이 바로 휴미나 칸트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두 가지로 빠지게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났을 경우 기껏 해봐야 헤겔 같은 방식의
형이상학적 또는 전통적인 의미의 형이상학적 또는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한다 그러면 신학적인 해석으로 되돌아갈 때 된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류 철학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근대 철학의 그 전제, 인식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만 받아들이고 자연 필연성이라고 하는 전제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상대주의, 도구주의, 실용주의와 같은 진리는 사실상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고 해석학, 현상학과 같이 진리는 주관, 우리들의 주관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상대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과학과 철학이 모순되는 상황으로 간다. 예컨대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슐라를 빌려가지고 낮의 철학, 밤의 철학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거죠. 이렇게 밤의 철학, 낮의 철학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근대 철학은 원래 본인들이 원래 철학자들이 의도했던 계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들이 제대로 알면 세상에 대해서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근대 철학은 계몽이라고 하는 기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하게 된다.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고 등등. 여러분들이 실제로 철학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철학에 대해서 우리는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남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무기를 구하려고 할 뿐이죠. 이런 거는 과학으로서, 계몽으로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하고 전혀 다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은 이른바 최초에까지 이르기까지 빅뱅에 이르기까지 우주 자체를 설명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데 비해서 사회과학은 또는 철학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불가지론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불가지론 또는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지식, 예컨대 경험이라든가 예컨대 권위라든가 엘리트 등등등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대세가 뭐냐를 따지는 상황이 와 있거든요. 대세가 뭐냐고 묻잖아요. 따져봐서 이게 옳다가 아니라 어느 게 주류냐에 편승하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결코 주류에 편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도 실험실에서 또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은 그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고, 이게 바로 사회과학의 정체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을 뒤집자라고 하는 게 바스카의 자연주의, 바스카의 초월적 실제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주의 사회과학의 가능성이란 말은 이제 자연주의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인식 능력, 두 가지죠. 경험할 수 있는 능력하고 또 하나는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죠. 경험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이성 능력이죠. 감각지각 능력과 이성 능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인식 능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 필연성이라고 하는 전제. 이걸 통해서 과학이 가능한데 이 과학이 그럼 사회 현상에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지금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자연주의 사회과학의 가능성을 묻는 건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을 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회가 인과적 힘으로 작동해야만 되는 거죠. 사회가 만약에 인과적 힘으로 작동하는 실제 또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과학은 필요 없는 거죠. 자연으로 환원되거나 아니면 개인으로 환원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회 자체를 과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바로 사회가 스스로 원인이 될 수 있을 때만, 즉 사회가 인과적 힘을 가진 실제일 때만 가능한 거죠. 사회과학의 가능성이 입증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사회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개인들의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개인들의 행위로만 현상되고 개인들의 행위로만 경험됩니다. 게다가 개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런저런 제약 조건, 자연적인 조건이든 사회적인 조건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조건이든 이런저런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행위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행위는
이러저러한 인과적 힘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죠. 스스로 원인이 되니까. 자유라는 말은 스스로 원인이란 말이잖아요. 스스로 원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행위, 개인이 인과적 힘이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의 행위는 자연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제약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죠. 그렇다면 사회적인 조건이나 자연적인 조건도 분명히 어떤 행위에 같이 작동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결과는, 사건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연 조건과 사회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적어도 자연 조건 또는 사회 조건이 인과적 힘으로 사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조건은 우리가 생략하고 사회적 조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초월적 실제론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은 무질서한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자들이 일정한 결합 속에서 분자라고 하는 발현적 속성을 갖는 물질로 변하고, 분자는 또 이러저러한 일정한 결합 속에서 유기체는 이러저러한 결합 속에서 생명체 등등등 이렇게 확장되면서, 간단히 말하면 자연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말하자면 이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연현상을 이야기하는 인과적 힘은 단순히 원자라고 하는 불변의 어떤 요소의 인과적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은 동시에 그 원자들로 이루어진 구조, 발현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또 인과적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분자나 유기체나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의 활동은 원자들의 인과적 힘으로 환원돼서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이 그렇게 구조화된 객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즉 발현적 속성을 갖는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연의 원자들처럼 사람들이 우연히, 무질서한 개인들이 우연히 결합된 게 사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특정한 관계 속에서, 특정한 결합 속에서 그 결합들이 발현적 속성을 갖고 인간들의 행위를 제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것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 때문에 사회나 자연을 이해할 때 어떤 요소들의 집합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즉 요소들의 합 전체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관계들까지를 고려한 전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총체라고 부르죠. 그죠? 전체하고 총체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그러니까 예컨대 원자라고 하는 거에 인과적 힘에 대해서 관계가 거꾸로 인과적 힘을 발휘를 해요. 원자를 제약을 한다고요. 원자에서 나온 분자가 원자를 제약한다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에서 나온 사회가 개인을 제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원자라고 하는 인과적 힘의 전체로서 자연을 이해하면 안 되고, 개인이라고 하는 인과적 힘의 전체로서 사회를 이해하면 안 되고, 사회가 거꾸로 개인에 대해서 인과적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그 관계를 포착하려면 총체라는 범주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인과적 힘의,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인과적 힘이라고 하는 건 밑에 있는 게 위에 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분자보다 원자가 더 근본적인 요소니까. 그런데 거꾸로 다운워드 코제이션인데 거꾸로도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주체-객체 관계가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성이 중요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연의 구성 원리와 사회의 구성 원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발현적 속성을 갖고 총체성을 통해서만 이해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의 방법 그대로 적용하는 그 원칙에 있어서는 똑같다. 총체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방법론적 개인주의 비판 얘기할 건데, 이와 같은 총체성이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하면 관계, 결합이 가지고 있는 발현적 속성, 그리고 다운워드 코제이션이라는 걸 부정하고 있는 게 바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라고 하는 걸 단순히 개인의 집합, 즉 개인들의 전체가 사회다라고만 간주하지, 개인들의 관계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인과적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컨대 사회가 이러저러한 제약, 규범이나 법률 등을 통해서 개인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걸 방법론적 개인주의자들도 인정하지만, 이 규범이나 법률이 결국은 개인의 인과적 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이나 제약, 규약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발현적 속성, 개인의 인과적 힘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창적인 힘을 갖는다는 걸 부정한다는 겁니다. 환원주의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개인 행위만이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방법론적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물론 개인 행위가 사회현상의 인과적 힘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이 자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사회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행위 성향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의미의 자연적 성향에서부터 추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연적 속성이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성숙되고 양육되는, 그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자연적 속성이 전혀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걸 역사적, 사회적인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초역사적인 불변의 자연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이기심이죠.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곧바로 얘기하면 주류경제학입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예요. 이건 자연적, 불변적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컨대 그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이타심을 설명했냐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간 초역사적인 불변적 자연의 속성 가지고 모든 것들을 설명해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약간 우리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게임이론 같은 것들도 그런 겁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기적인데 이러저러한 관계 때문에 그 이기심을 최대화하려고 그러면 이러저러한 전략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양보 같은 게 되는 거고 이타심이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죠. 이게 왜 틀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개인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 속성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죠. 자연적 속성도 인과적 힘으로 작동하지만 그 개인을 양육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따르게 되면 사실은 모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개인은 다 똑같은 개인이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회 형태도 다 똑같은 사회 형태가 되버리고 마는 거죠. 역사가 없는 거죠. 자연만 있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비판해왔던 실증주의 또는 경험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경험주의가 자연과학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초한 잘못된 사회 설명이 바로 방법론적 개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 경험주의나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오직 경험 세계에 국한되는 걸로 간주하고 있고, 그 경험 세계 넘어서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상하다라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연 필연성 또는 인과적 힘, 이런 것들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험주의 주장인데,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고요. 이런 주장을 방법론적 개인주의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경험주의 입장은 일단 논리적인 그 일관성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경험세계, 현상세계뿐이고 그 너머는 알 수 없다라는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실은 일관성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라고 하는 게 인과적 힘이라고 하는 거를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인과적 힘 자체를 경험주의는 부정한다는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경험주의는 인과적 힘 자체를 흉에 따라서 그건 순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개인 자체가 인과적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일관성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과적 힘으로서 개인을 인정하면서 인과적 힘으로서 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모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방법론적 개인주의, 방법론적 집단주의 또는 집합주의, 그리고 관계주의, 방법론적 관계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봤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사회현상을 개인의 인과적 힘으로 환원하는 환원하는 걸 얘기하고요. 방법론적 집합주의는 개인 행위를 사회 집단 그 자체의 인과적 힘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사회 집단 그 자체의 인과적 힘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사회 집단 내에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있고 다양한 인과적 힘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방법론적 관계주의는 사회라고 하는 게 전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굉장히 작은 사회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와 다양한 인과적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옹호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도 아니고 방법론적 집단주의도 아니고 방법론적 관계주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집단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행위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책에 써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방법론적 관계주의에 걸맞는 범주는 총체성이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 방법론적 집단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사회체계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우리 책의 사회체계 모델과 발현적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 이른바 베버적 모델, 그리고 딜케임적 모델, 그리고 버거 럭만 모델, 유사변주법적 모델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리고 바스카 모델. 바스카 모델은 여러분들이 변형적 사회활동 모델이 되는 것 봤을 겁니다. 이 네 가지는 방금 얘기한 방법론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관계주의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좋습니다. 베버적 모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행위 가지고, 개인의 행위 가지고 사회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변종 형태가 이른바 주관주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 주관적 행위, 주관적 사회학 다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실존주의 사회학, 현상학적인 거, 해석학적인 거 다 마찬가지고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볼룬타리즘, 자원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이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회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디르케임적 모델은 이른바 물상화된 구조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거시구조적인 물상화된 구조주의다. 그 물상화된 구조주의라는 표현은 왜 나오는 거냐면 그 구조가 자연 구조와 달리 우리들 행위에 의해서 재생산,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르케임식의 구조가 그걸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전체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이러저러한 작은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파괴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 변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디르케임을 물상화된 구조주의로 보는 데에는 상당한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이런 얘기 내가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물상화된 구조주의로 또는 방법론적 집합주의로 사회를 설명하는 모델의 한 예로 디르켐을 들긴 들었지만 디르켐이 꼭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버거 모델은 이른바 유사변증법 모델, 사회가 개인이 다시 사회를 또는 구조가 행위가 다시 구조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바스카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위는 있지만 조건이 없고 베버 모델이죠. 행위는 있지만 조건이 없고 조건은 있지만 행위가 없고 디르켐 모델이죠. 그리고 행위와 조건이 구별되지 않고 이게 버거 모델이죠. 거기에 비해서 바스카 모델은 행위도 있고 조건도 있고 행위와 조건도 구별한다 이 말이겠죠. 그 모델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여러분들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체계 모델과 발현적 속성이라는 제목에서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게 심리학하고 사회학이 어느 게 더 충의가 높으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컨대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 다음에 사회학일까 심리학일까?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 다음에 사회학,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 다음에 심리학 이렇게 충의를 놓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사회학이 먼저냐 심리학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학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충의가 사회학의 대상이 되는 사회와 심리학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게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적 충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스카가 그런 모델을 구성한 거죠. 그래서 인간 행위 그 자체의 발생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인간 행위가 동물의 행위와 뭐가 다를까? 이렇게 물을 때 인간 행위는 동물 행위와 달리 의식적이다 뭐 등등등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건 감각지각하고 달리 이른바 통각이죠. 감각을 통일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중추신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 행위의 발생론적 기원을 찾으라고 그러면 그건 오히려 생물학적인 데서 근원을 찾아야지 사회적인 곳에 근원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을 지배하는 구조라고 하는 건 그런 생물학적인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언어에서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사회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층위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벌과 개미는 인간 행위와 같은 그런 층위는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심리학적 층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층위를 가지고 있고 그죠? 반대로 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 개가 사회적인 자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겠는데 그럼 개 말고 뭐 딴 거 뭐 없어? 하여간 그 고등동물들 중에 사회적 행위를 하지 않는 호랑이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중추신경하고 관련된 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층위가 다르다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층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는 물론 아직 완전히 충분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체계 자체가 심리체계로 환원되지 않는 발현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이 자연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연주의의 한계를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존재론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하나는 인식론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였고 하나는 관계론적 한계가 있다. 우선 존재론적 한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 사회라고 하는 게 자연은 개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의 행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죠.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재생산되고 지속되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행위의존적이고, 개인의 행위는 근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체계, 그 믿음체계란 말은 개념들이나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체계의 행위가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회 자체도 개념 의존적이다. 사회는 개인 행위 의존적이고 사회는 개념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다른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식론적 한계란 말은 사회를 인식하려고 할 때, 자연을 인식하려고 할 때와 사회를 인식하려고 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연의 경우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실험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즉 폐쇄체계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 비해서 사회체계라고 하는 건 실험을, 폐쇄체계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흔히 심리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폐쇄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용수철의 예를 들면서 폐쇄의 내적 조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용수철은 제 아무리 100% 탄산계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한번 늘리면 그 탄산계수가 조금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험 상황에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본인 자신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폐쇄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쨌든 심리학이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회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개방 체계에서만 사건이나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다른 인식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사조고를 붙인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은 눈에 보이는 경험을 근거로 하는데 사회현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경험을 근거로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왜냐하면 인과적 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제대로 잘 안 보이죠. 경험이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다면 과학이 필요 없다. 라는 말은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이나 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 인식론적 한계 때문에 자연과학이 설명 능력, 인과관계를 밝히는 설명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예측 능력도 상당 부분 중요한 변수가 되는 데 비해서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이러저러한 조건들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현상은 실험적인 폐쇄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측 능력은 거의 논외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죠? 그래서 주로 설명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런 게 인식론적 한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적 한계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발현적 속성 얘기하면서 다운워드라고 얘기했었던 그 거꾸로 된 인과관계, 주체가 객체가 다시 주체를,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자연현상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사회현상에서 그게 거의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회 없는 사회과학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이 핵심입니다. 자연 없는 자연과학을 상상할 수 없죠. 그렇지만 자연과학 없는 자연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죠. 자연과학 없는 자연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슬쩍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 없다. 뭘까요? 여기서 사회과학이란 말은 책에서는 원시사회과학이란 말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리의 언어 구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에, 독특함이란 말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처음과 끝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리고 일관성, 이른바 세계관이죠. 세계 전체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게 사회거든요. 그게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되질 않죠. 사회라고 하는 게.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사회과학의 기초에서, 그런 믿음체계의 기초에서 원시사회과학, 그게 신화가 됐든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뭐 아니면 옛날 이야기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이러저러한 구전된 또는 역사 기록에 남겨진 이런 것들 이러저러한 설명에 의존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 그러면 비록 원시적 형태이긴 하지만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의 개념 의존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자연과학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기 때문에 원시사회과학을 통해서 사회 연구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스카는 실험에 대한 보상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험에 대한 보상물이 바로 사회과학 없는 사회가 없기 때문에 그 원시사회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쉽게 사회과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시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이 곧 과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있는 거를 두들겨서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험에 대한 유사물로 바스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바스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바로 혁명기나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입니다. 예컨대 공황 같은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특정 원인이 분명하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실험 상황이 되는 거죠. 예컨대 매출이 안 되면 그러면 위기에 오는구나. 이거 우리가 그 공황 상황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자본주의 같으면 사실 개인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더라도 그 매출이 안 돼서 자본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공황이 좀 반대는 반대고요. 개인이 다 굶어 죽어도 자본주의에서는 전혀 위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매출만 잘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위기 상황 속에서 일종의 실험이 가능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자연 현상과 달리 행위 의존적이고 개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험을 할 수 없는 개방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과학을 하기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회과학 없는 또는 원시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라는 말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개인의 의식적인 행위는 주관적인 믿음에서 비롯되고 주관적인 믿음은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칸트는 그걸 철학적인 방법으로 지적했지만 어쨌든 선언적인 조건 없이 주관적인 경험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할 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배운 말로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들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관적 경험은 굉장히 형용적이죠. 거기에 비해서 독일어로 한다고 그러면 독일어로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형용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관적인 경험의 선언적인 조건으로서의 사회적 조건의 한 예가 될 텐데 이런 선언적인 조건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그 당대의 세계관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와 역사를 뛰어넘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인 믿음이 표출됐을 때 분명히 그거는 사회적 제재를 받게 돼 있죠.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분명히 미친놈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행위로 나타나지도 못하죠. 이런 의미에서 그건 이제 비정상적이고 일탈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게 아니라 행위 자체가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되고 사회과학 없는 사회가 없고 사회과학 없는 행위는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과학 없는 행위 또는 사회과학 없는 사회가 없다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해석해 나가면
이 경우에 인식이라고 하는 게 행위보다 선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식이 행위보다 선행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즉 사회과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언제 인식하게 되냐면, 근데 유교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건 행위죠.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유교 사회고 저쪽이 기독교 사회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야, 행위하고 나서야.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다가 아까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이걸 훈을 빌려서 얘기한다 그러면 정상과학이 위기 상황에 빠져서 두 개의 이론이 말하자면 경쟁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이론의 특성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인식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다행스러운 건 근대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와 같은 정상, 비정상 또는 이론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전통사회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표현되어 왔었지만 근대 과학적인 사회에서는 이게 정상과 비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험과 모든 이론은 당연히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단, 경험에 근거했을 경우에는. 과학이 금지하고 있는 유일한 건 경험에 기초한 해석이냐 아니냐지 어떤 해석이냐 아니냐는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과학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거의 쌍생합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과학사회에서 금지하는 건 오직 경험에 기초하지 않은 추론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금지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건 금지죠. 그렇지만 그 개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개인이냐와 상관없이. 이런 의미에서 과학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동전의 양면이고, 과학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일깨울 수 있게 만드는 사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행위보다 인식이 뒤에 오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표현대로 하려 그러면 역사는 언제나 새로 쓰여질 수밖에 없죠. 미네르바의 부엄이가 항상 황혼에 날아오른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유에서 지금 제가 사회과학 없는 사회는 없고 인식이 행위보다 뒤에 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 고쳐 써야 된다. 미네르바의 부엄이는 황혼이 돼서야 날아오른다. 이 말을 다 합해서 요약하자 그러면 이미 벌써 사회과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요약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회과학의 탐구 대상들은 이미 판별된 것들이다. 우리가 이거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철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그 세계관이 전제하고 있는 전제 가정에 대한 탐구다. 이런 말 하레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죠. 사회과학의 탐구 대상들은 이미 사회과학 없는 사회가 없기 때문에, 원시 사회과학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탐구 대상들은 바로 원시 사회과학입니다. 선행연구입니다. 선행연구. 간단히 말하자면 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입니다. 사회과학의 출발은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바스카이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 철학을 본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다 하는 짓이 뭐예요?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얘기들이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이에요. 신화에 대한 비판, 종교에 대한 비판, 과학에 대한 비판,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이 항상 이루어져 있지, 직접적으로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사 제 아무리 새로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상식인들의 선행연구, 일반 상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언론인들이 신문에다 써놓은 거를 과학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지 직접적인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또 설사 직접적인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론적 평가를 하는 작업을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래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연과학도 거의 사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과학의 경우는 특별히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이론적 평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선행 연구에 대한 이론적 평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이론이 또는 이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 허위다 라고 하는 걸 밝혀낼 수 있습니다. 허위가 뭘 보고 허위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허위는 어떤 사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물론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허위는 사실과 진실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못 보고 부분밖에 못 보고 있으면 제 아무리 이른바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일 수밖에 없어요. 허위를 드러낸다는 말은 바로 더 많은 걸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지 그게 아니다. 그 뒤집는 방식을 통해서 허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란 말은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이해를 드러내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허위의 믿음이 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재생산되느냐. 허위인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재생산되느냐. 이게 바로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과학 없는 사회가 없다라는 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인데 사회과학의 경우는 허위에 대한 비판이 허위의 필연성에, 왜냐하면 허위를 계속해서 왜 유지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허위에 대한 비판이 허위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믿음, 어떤 개념, 어떤 범주, 어떤 가치에 대한 비판은 그걸 야기하는 사회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허위에 대한 비판이 허위의 필연성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믿음, 개념, 범주, 이론, 가치 등등에 대한 비판은 그걸 만들어내는 사회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실천 속으로 융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이 실천 속으로 융합되면서 가치 자체도 얼마든지 허위일 수 있다는 게 드러나고 우리는 가치는 주관적인 거라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허위라고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전통적인 실증주의에서는. 그죠? 완전히 주관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가치 자체도 허위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실증주의가 맨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가치 중립성이잖아요. 무너지는 거죠. 여기까지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설명적 비판, 이번 주에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 핵심입니다.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단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거지 이건 유지될 수 없는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게 이번 주 주제인데 오늘 주제인데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